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요, 글로벌 통신원을 만나는 수요일인데요. 자, 저희 글로벌 3프로에서는 전 세계 글로벌 통신원 50여 명이 지금 항상 대기를 하면서 이슈를 점검해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문제가 상당히 큰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른 케이스로 언급되는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일본, 이 국가들을 봐라, 의사를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글로벌 통신원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직접 세 분을 모두 연결해서 현지의 의사 정원 문제는 어떤지, 의사에 대한 대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알겠습니다. 일단 독일부터 먼저 날아가겠습니다. 독일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자, 정병진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벌써 한 3달 만인가요, 저희? 보고 싶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셨어야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뽀뽀해드리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여쭤보십시오. 예. 자, 좋습니다. 그냥 오늘 안 그래도 좀 바쁘니까 그럼 본론부터 바로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좋습니다. 독일 현지도 한국처럼 좀 의대 쏠림 현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대 쏠림 현상은 없습니다. 독일에서도 의사는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아이의 미래 직업이긴 해요. 하지만 실제 입시에서 한국처럼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에 쏠린다, 이런 현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을 놓고 보면 좀 이야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 의대 정원은 지난해 겨울학기 첫 신입생 기준 10,000명 수준입니다. 10,000명 언더, 10,000명 오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병원 일자리 전문 플랫폼인 프락티시 아츠트 자료를 보면 의대 정원 10,000명 기준 지원자가 35,000명, 그러니까 한 3.5대 1 정도 되거든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진 않고요. 독일에서 한국과 같은 의대 쏠림이 없는 거 왜 그럴까 했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굳이 의사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또 소득이 될 것 같은데, 소득 면에서 보면 의사와 소득 격차가 거의 없는 비슷한 다른 직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굉장히 높은 성적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라틴어가 독일에서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스트레스를 감당하겠다라고 단단히 학생이 마음 먹지 않는 이상 굳이 의사가 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굳이 고등학교에서 의대 시험을 쳐서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거 말고 직업학교, 독일의 이제 아우스빌딩이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직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교육이 있는데,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중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면허 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독하게 마음 먹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제법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 같은 의대 입시반, 대치동 학원과 이런 시스템은 없고,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중고교 통합과정인 김나지움, 이 김나지움에서의 졸업시험을 잘 보기 위한 개인 과외 정도 받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득 자체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과정에서는 라틴어 자체가 또 필수고. 근데 라틴어는 왜 필수입니까, 근데? 라틴어 같은 경우는 의대랑 법대에 가려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중고교 통합 과정에서 필수인데요. 중요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왜 한국어 공부하더라도 어렸을 때 한자 공부하잖아요. 그 어근과 단어의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한자에서 파생되는 게 많은데, 이제 이 서구권 언어, 독일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라틴어에서 비롯되는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시험 보면서 역사 보는 그런 느낌인가? 예전에 서울대 갈 때 서울대 필수 과목이 한국사였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독일 의사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소득에 대해서 연봉이 2억 얼마네, 아니다 뭐 3억 얼마네, 뭐 얘기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군과의 이런 갭 차이 때문에 약간의 너무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독일 의사의 소득은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직군과 봤을 때?
네. 독일 의사의 소득만 놓고 본다면 네. 일단 고소득 전문직인 건 맞죠. 네. 평균 소득이 높은 편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쭉 한번 연봉을 정리해서 놓고 보면은 이런 직군들이 포진되어 있구나 알 수 있는데요. 네, 화면 한번 저희 띄워주세요. 글로벌 네. 화면 제가 준비한 것들이 네, 네, 있는데 한번 네. 볼게요. 네. 단어 자체는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띄워드릴 건데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스태티스타 자료입니다. 독일 전체 소득 1위 같은 경우는 박사 학위를 가진 법조인이에요. 네. 박사 학위를 가진 법조인, 음. Law with Doctoral Degree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높은 소득이고 연평균 소득이 62,000유로 평균 소득입니다. 네. 더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 정도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제 2위가 의사인데 개원이 포함입니다. 59,000유로. 우리 돈으로 8,500만 원 정도고요. 네. 참고로 이 정도 급의 연봉은 박사 학위를 가진 컴퓨터 공학자. 지금 화면에서 볼 때 이제 세 번째. 그리고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리고 산업 엔지니어링 전문가,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자연과학 분야 학자, 경영정보학, 법학, IT, 토목 엔지니어링 쭉 이 순으로 가는데 대체로 보시면 기둥이 비슷하죠. 앞에 O자가 붙어 있고요. 그러네요. 네네네.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다만 이제 독일 대학병원의 의사 급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직위와 근속 기간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데 그건 여기 표현은 안 나와 있는데 대학병원 의사들의 연간 소득 같은 경우는 의대 졸업 후에 제가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프락티시 아츠트 자료에서 이제 제가 찾아서 이제 안내를 드리는 건데 네네. 대학병원 의사들의 연간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졸업하면은 의사 면허 시험을 봐서 의료 면허를 취득하죠. 취득하면은 지금 이제 파업의 중심에 있는 전공의가 되는 겁니다. 수련이라고도 하죠. 인턴 레지던트 이게 이제 아시스턴트 아츠트라고 하는데 62,000유로 정도 되고요. 9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전공의가 되죠. 전문의인데 전문의가 되면은 94,000유로로 뜁니다. 한화로 1억 3,500만 원 정도. 참고로 2010년부터는 이 둘을 묶어서 파크 아츠트라고 하는데 이 파크 아츠트를 진두 지휘하는 교수는 아니지만 좀 더 높은 급의 의사가 있어요. 선임의라고 하는데 오버 아츠트 이게 12만 2,000유로 1억 7,500만 원 정도를 벌고요. 이제 병원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인 주치의 개념이 셰프 파크트 그래서 셰프 아츠트 같은 경우는 2억 8,400만 원의 평균 연봉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독일 의사들은 소득세 구간 최고세율 적용입니다. 네. 그래서 가뜩이나 유럽에서 독일 세금 많이 떼는데 실수령액은 지금 말씀드린 연봉들의 거의 절반 수준이어서 막 초고소득 직종이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앞에 보여주셨던 평균적인 의사의 연봉과 방금 말씀해 주셨던 대학병원의 연봉을 비교해 보면 대학병원의 연봉이 조금 더 높은 겁니까?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는 한 10,000불에서 20,000불 정도 선까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셰프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연봉이 확 올라가서 한국으로 치면은 교수급이죠.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처우를 받게 마련인데 독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그런 부분이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교수직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개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페이닥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보통 이제 그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만 놓을 수는 없지만 소득 수준으로 따져보면 사실 교수직이 그렇게 높은 소득 수준이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개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안 좋게 보는 비꼬아서 보는 시각도 있을 텐데 일단 독일은 그래도 대학병원 그리고 교수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은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앞서 보여주셨던 그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독일도 지금 보니까 10,000명 수준 1년에 10,000명 수준을 지금 그 의사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증가가 되어 온 거죠? 네, 점증적으로 증가가 되어 왔습니다. 한 연평균 200에서 300명 정도씩 정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독일 통일 전에
13,000명씩 원래 뽑았었거든요. 더 많이 뽑았었는데 10,000명 정도로 확 줄이고 9,000명 언더로도 내려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금 때문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의대생들 한국에서 뭐 그 일반 대학을 가더라도 학비를 내는데 독일은 학비가 없죠. 그러니까 의대생 정원을 늘린다는 거는 세금을 더 들여서 의대생들의 학비를 지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 따라서 이제 세수 확보 여부에 따라서 국회의원들과 의료계와 정치권이 이제 총의를 모아야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계속 매해 조금씩 증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독일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떤 그 갈등은 없습니까?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한 갈등은 없어요. 갈등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2017년경에 의사 지역 할당제 때문에 란드 아츠트 크보테라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증원 이슈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의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대생 증원 이슈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의대생 10%를 별도로 뽑아서 국가가 지정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게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어떻게 10년 동안 한 지역에 근무하게 하냐 국가가. 이건 위헌 소송이 있었는데 이거는 합헌 결정이 나면서 군의관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일단락이 됐고요. 예. 독일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의대 증원 이슈는 없고 독일 의사가 실제로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과 정부, 보건복지부 격의 보건부와 그리고 의료계에 모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한국에서의 증원 이슈 같은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증원에 대해서는 이슈가 그렇게 크게 없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증원에 예. 대한 이슈가 없다는 것은 뭐 정부 측이나 정부에서도 어떤 세수를 걷어가지고 증원 이슈를 해야 되는 거고 의료계 측에서도 지금 야, 더 늘려도 뭐 우리 지금 좀 부족하니까 야, 늘리자. 약간의 이러한 의사가 좀 공통적으로 공통 분모가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죠. 이제 실제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20년 독일 보건부 자료를 보면요. 1차 동네 주치의 하우스 아츠트라고 하는데 독일은 병원에 무조건 응급실 팔다리가 부러져서 응급실에 가지 않는 이상 일단은 1차 동네 주치의한테 먼저 갑니다. 그래서 그 주치의가 2차 병원에서 3차 병원으로 뭐 트랜스퍼를 해주거나 소견서를 써주거나 아니면은 그냥 차를 마시고 뭐 사과를 먹고 집에서 쉬어라 이렇게 처방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우스 아츠트가 어쨌든 중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3,280명이 구멍이 났어요. 부족했던 겁니다. 당시에. 그리고 다른 과목의 전문의는 1,933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3.5대 1로 경쟁률로 입학을 해도 이게 의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점점점 줄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입학은 쉬운데 졸업은 어렵다. 맞아. 들어보셨잖아요. 네. 의대도 똑같습니다. 다 졸업하는 게 아니고 또 졸업했다 하더라도 다 의사 면허 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 면허 딴 다음에 수련위를 거쳐서 전문의 자격 취득해서 이렇게 의사가 되는 경우가 한국처럼 거의 균일하게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예. 또 다른 해석 같은 경우는 독일이 아닌 다른 나라로 떠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 주변 케이스를 보면은 종종 대학병원의 전공의 그리고 전문의 이 사람들이 파크아츠트라고 한다고 했죠. 이분들이 일자리를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한 병원에서 쭉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독일 같은 경우는 다른 병원에서 좀 더 처우를 좋게 오퍼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중간에 옮기거나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여기도 북유럽이 되게 로망이거든요. 네. 북유럽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의 시간을 뭐 보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진로를 바꾸기 위해서 의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거고요. 2022년에는 그래서 독일 브레멘에 소재한 독일 의학 의회에서 6,000명 늘려달라. 6천 개의 의대생 정원이 필요하다. 정부에 좀 강하게 요청하는 공식 성명도 있었습니다. 야. 고령화 때문에 의료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의 20%에 달하는 현역 의사들이 2030년 이내에는 은퇴하기 때문에 공급이 계속 빵꾸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직접 비교는 분명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직접 비교는 네.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증언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 활용되는 이 국가들의 현재는 진짜 어떤지를 좀 실제 현지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럼 그냥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그러면 네네. 현지에서 만약에 독일에서는 지금 분위기 들어보니까 의대 정원 그러니까 의사를 늘린다고 특별히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는 아니겠네요. 의사를 늘린다고 하면은 되레 환영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한 4.1명, OECD 평균보다는 3.7이거든요. 3.7명보다는 높은 편인데 이게 이제 점점 은퇴하는 사람들이 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공급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대생 숫자가 중요한데 인구 10만 명당 의대생 숫자는 12.4명이어서 OECD 평균인 14.2명보다 낮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독일 의대생들이 6년 과정 다 마치고 의사가 되는 숫자에서 빼기 네. 퇴직이나 이직으로 줄어드는 의사 숫자 음. 이거를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떠버린다는 거죠. 뒷값이 훨씬 더 커진다는 네.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의대 증원을 한다면은 의사보다는 납세자들의 눈치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굉장히 이런 정책적인 게 있으면은 계속 언론에 보도를 많이 하고 토론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이슈는 뭐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어쨌든 좀 급작스럽게 이제 한 몇천 명을 2,000명을 늘리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독일 같은 경우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같이 견주어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의사들도 여기도 파업 많이 하거든요. 의료 수가 문제 있다라고 개원 의들 중심으로 해서 보건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이 지금은 표면으로 올라온 이슈지만은 그 안에 골마 있는 여러 한국 의료계에도 그런 의료 수가 문제나 네.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비전공, 비필수 의료로 몰리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들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한다고 보면은 의료 당국과 또 정부 당국 그리고 학계에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그 정원 수를 원만하게 협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을 좀 닮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특히 좀 더 유권자들을 타겟으로 두고 설득하는 데 좀 공을 들이는 서로 어쨌든 의료계랑 뭐 의사들이랑 정부가 서로 설득하려고 하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네. 국민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책을 설계하고 또 협의점을 찾는다면은 우리가 좀 갈등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독일 사례에서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정리를 그러네요. 잘해주셨습니다. 독일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현상도 알겠고 그리고 어떻게 해소해 나갔는지 그 과정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독일 정병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일을 봤으니까 네. 다음으로 자, 프랑스로 한번 더. 프랑스 한번 가보죠. 네. 프랑스도 요즘에 그 근거로 많이 거론이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프랑스에 지난번에 만나 뵀었죠. 예. 모니카 통신원 연결돼 정말 있습니다. 프랑스도 너무 궁금해요. 네. 사실 뭐 독일하고 또 다른 분위기일 것 같긴 맞아요. 한데 네. 또 프랑스도 사교육 쏠림이 있을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카 통신원 네.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셨죠? 네네, 잘 네. 지냈습니다. 자. 잘 지내셨어요? 예. 그럼요. 네네. 자, 그러면 음. 일단 그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프랑스도 그러니까 조금 전 저희 독일 봤는데 프랑스에는 의대 쏠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프랑스는 의대 쏠림이 없습니다. 일단 제가 전에 이제 독일 특파원님도 이랑도 들으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제가 프랑스에 있는 동안 EBS 글로벌 리포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교육 공무원이라든지 교장 선생님, 또 교육 관계자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인터뷰하고 취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교육에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참 양국이 교육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또 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참 다르다는 것을 많이 좀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은 보면은 공부를 잘하면 이제 주로 의대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곳은 이제
명문대가 많이 있지만 그랑제골을 포함해서 가장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가 에콜 폴리테크니크라고 해서 그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공과 전문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학기술자, 엔지니어 이쪽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뭐 그 외에 뭐 경제, 경영을 공부해서 또 뭐 사업을 한다든지 또 금융업계로 가기도 하고요. 뭐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정치대학에 가고요. 근데 꼭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의대를 가서 의사를 되려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의대에 정말 좀 소명이 있고 의학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한 엄마 중에 이제 그 파리에 명문고가 두 군데 있는데요. 그 앙리 4세 고등학교와 루이 르그랑이라는 고등학교인데 그 루이 르그랑 고등학교를 나온 그 엄마가 현재는 이제 금융업계에서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문대도 가고 했는데 그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공부를 잘하고 너희같이 이렇게 명문 고등학교에 나온 학생들은 주로 어떤 직업을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주로 원하는 희망 학교가 이제 그 뭐 폴리테크닉 가서 이제 과학기술자, 엔지니어 그리고 뭐 과학자 이렇고요. 그 친구 중에 의사가 된 친구는 한 명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그 이유에는 또 의사라는 직업이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있고, 물론 긴 시간에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의료 환경 또 소득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매력적이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의사들이 기득권이다 뭐 그런 특권 계층이다 이런 인식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는데 배경이 있는데 프랑스는 국공립병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공무원 이런 인식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민간 병원끼리의 그 경쟁도 하지 못하도록 그 법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갈 때면 뭐 한국은 지하철 뭐이라든지 버스라든지 이게 병원 광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곳은 병원 그 의료 관련해서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병원 간판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병원을 찾기도 어디 있는지도 알기 힘든데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해놨습니다. 병원 간의 일단 경쟁을요. 그래서 뭐 그렇고 또 이제 조금 더 이제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프랑스에는 이제 한국의 대학 수학력 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있죠. 근데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 시험의 어떤 개념인데요. 물론 의대를 들어가는 게 쉽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데 한국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대를 들어가면 그 1학년에서 2학년 때 많이 떨어진다. 굉장히 많이 탈락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정말 이 긴 시간에 공부를 해낼 수 있느냐, 진득히 성실히 할 수 있느냐, 또 정말 이 의학에 관심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관심이 3, 4학년 때 올라가서도 많이들 전과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의대는 사립이 없습니다. 다 공립대가 있고요. 그 그랑제골이라고 해서 이제 뭐 대학 위에 대학이라고 뭐 한국에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그랑제골은 공립과 사립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대는 모두 공립이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오늘 주제가 교육은 아니지만 또 뒤에 할 말들이 또 더 많지만 그래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이게 사교육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면서 이제 한국에 막 그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의대 준비반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은 그 참 마음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그래도 교육열이 좀 높은 동네로 알려져 있거든요. 뉴이스센이라고. 이 동네가 좀 고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르코지 전 대통령도 살고 정치인 연예인들 이렇게 사는 동네인데 이 동네가 교육열이 높고 잘 살고 하지만 이 엄마들한테 너네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 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냐면 뭐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길 원한다든지 의사가 됐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물론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서 또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건 없고 또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한국만큼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프랑스어 수학 외에는 주로 예체능을 운동을 정말 많이 시켜요. 3개씩 막 시키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또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2주 동안 또 방학이었는데요. 방학 때 다들 스키 타러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들을 스스로 찾아 나가는. 그래서 참 의대 쏠림 현상을 제가 볼 때마다 참 좀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이 계속 더 활성화되고 부모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참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이 국공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의사들의 수입도 그렇게 막 와 고소득층이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겁니까? 네.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국공립 의사와 민간 의사 개인 병원 의사는 좀 수입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제가 조사해 바로는 한 한화 우리 돈으로 한 600만 원 정도 월 수익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아주 특수한 전문의 뭐 이런 뭐 수술 뭐 이쪽은 조금 더 높은데 그냥 평균적으로는 그 정도. 예. 그러니까 의사들의 수입이 그렇게 막 한국만큼 많죠. 그러니까 의사를 막 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요, 사실. 예. 그리고 또 뭐 저도 어제도 병원을 갔다 왔지만 치과에 갔는데 뭐 근무 환경이 막 한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예. 아니, 정말 이런데 병원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아니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료 환경 자체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의사의 월급도 뭐 600만 원 아까 방금 뭐 월 평균 수입으로 6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네네. 그런 프랑스에서 의사 증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의사들은 뭐 어떻습니까? 그걸 반발을 합니까? 아니면은 뭐 그거를 뭐 포용을 합니까? 이제 이제 프랑스 정부도 여기 의사들은요 의료 인력을 계속 확충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프랑스는 시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의료계에서도 계속 꾸준히 매년 그 시위를 해서 이제 시위는 이제 한국이 지금 의료 대란 같은 시위는 아닙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그냥 소통의 어떤 방식이죠. 그래서 계속 의료 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의사가 부족합니다. 예. 그럼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나요? 지금 표 보니까 이게 이 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싶은데 뭐 23만 2,891 이건가 싶은데 이 표와 함께 좀 설명해 주실까요? 얼마나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러면 인력이 계속 증원이 되네요. 네, 이제 지금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의료 사막화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 언급하고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파리를 포함한 주요 대도시에는 있는데 그런 뭐 고립된 지역, 시골 이쪽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또 의사를 만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의사 수를 증원해달라. 또 우리 그러니까 의사의 지역 격차가 너무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고립된 지역, 시골에 좀 보내달라. 근데 안 가려고 하죠. 그렇죠. 젊은 의사 더 안 가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제 파견할 때 이제 뭐 주택 제공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를 계속 이렇게 지금 해서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표를 보시면 꾸준히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조금씩 증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2017년 5월에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2018년 9월 18일 날 그 보건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건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마성테 누밀방도 해서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1971년도부터 시행된 누메로스 클로지스라는 이게 라틴어인데 한마디로 closed number라 해가지고 닫힌 인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대생 수를 굉장히 강력히 제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대생이 이제 97년인가 그때 이제 3,500명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떨어져서 이것을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다시 의대생을 증가시키자. 의사가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의대수를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해서 4,000명에서 10,000명까지 확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의사가 없는 지역, 의료 사막화 지역에 의사 근무 장려 정책을 내서 4,000명의 일반 가정의를 필요한 지역에 보내도록 하겠다. 그리고 뭐 의료 활동 개편이라든지 또 지금 한국의 수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가 제도를 이 프랑스에는 이제
T2A라고 부르는데 이걸 폐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가제도는 프랑스에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는데요. 과도한 의료 경쟁 및 의료 행위 남용을 막기 위해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또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임기 때 즉 2023년 1월 6일 날 에손 지역의 국공립병원에서 한 번 더 건강보건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확실히 서비스별 수가제도 종료.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의료 보조 인력 2024년 말까지 10,000명으로 확충하겠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임기 때 5년 동안 4,000명의 보조 인력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보조 인력이라 하면 간호사, 뭐 간병인, 물리치료사 이런 인력들을 말하죠. 그 인력들은 지금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 업무 개편이라든지 또 뭐 당연히 사막화 지역에 인센티브 제도해서 인력 확보하겠다. 또 근무하겠다 이런 건강 계획을 발표를 해서 지금 표와 같이 조금씩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되게 2030년까지는 그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부터 50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프랑스 여기 정부에서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고령화가 프랑스도 매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효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유연하게 줄이기도 했다가 늘리기도 했다가 줄이기도 했다가 늘리기도 했다가 이게 정책의 변화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게 공공의료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까? 공공의료의 비중도 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지 의료 이 의대생을 이게 지금 선발하는 이게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아보면서 제가 어디 알아봤지? 그러니까는 의대생 정원을 조절하는 기관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와 보건부 산하의 지역 ARS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역 보건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 지역마다의 의료 이제 필요한 네. 의사 수 그리고 이제 병원에 그러니까 그때 그 조절을 계속 유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만 또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는 증원한다 그래가지고 대치동 학원가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북새통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 늘린다 하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가 또 의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내에서의 의사를 원하는 그런 어떤 심리를 제가 뭐 다 알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높은 어떠한 연봉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앞으로 뭐 대학병을 나오더라도 개원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내 루트,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좀 안정적인 어떤 환경에서 국내에서 다른 직종에 대비해서 좀 뭔가 좀 수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치동 학원가가 결국에. 자,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안정적인 직종이고 타 직종에 비해서는 앞으로 향후 뭐 큰 변동성이 없고 그런 직종으로 여겨지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직종이죠. 네, 직종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의사는 정말 그 긴 기간에 시간에 공부를 했고 그거를 마쳤다는 거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는 의료진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런 노고에 좀 희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19 때도 저녁 8시마다 테라스 나서 박수 치고 이제 의료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죠. 안정적인 직업이죠. 그렇지만 한국과 같이 막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의대를 가고 또 의대생이 기득권이다. 특권 계층이다. 이런 이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살면서 저희 아이도 이제 여기서 쭉 키우면서 정말 이게 교육을 보면은 프랑스는 이런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에 귀천이 없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긴 또 미식의 나라지 않습니까? 미슐랭의 나라. 그래서 그런 요리사, 정말 미슐랭을 단 요리사라면 굉장히
시민들이 굉장히 높게 보고요. 아. 정말 음식, 뭐 빵, 제빵사, 파티시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또 뭐 이게 뭐 어떤 특정 직업, 소위 사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뭐 변호사, 의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대단해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처럼의 그런 인식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랑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프랑스에 계신 모니카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옆나라. 우리 바로 옆 나라 한번 가봐야 일본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우람 통신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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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들립니다. 네. 자, 이제 일본 이야기입니다. 일본. 예. 요즘에 그 한국에서 의대 증원 문제 굉장히 뜨거운 거 아시죠? 일본은 예. 어떻습니까? 일본은요? 일본은 그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건가요? 네, 아니면- 그렇죠. 일본의 예, 의대 예, 쏠림 예, 현상이 예. 현지에도 예. 있는지. 네. 예, 예. 한국처럼 그 쏠림 현상까지는 아니지만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좀 의대를 지향하는 편이고요. 방금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은 정말 한국과 많이 닮은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일본의 경우 보통 중학교 때부터 각 학교에서의 입학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해야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요. 그 입학 시험료도 이제 학교당 보통 2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명문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이 그 사립학교이고요. 대부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6년제로 운영하는 중고 일반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16년 연속으로 국공립의과대학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그愛知현의 토카이 고등학교라는 곳은 매년 평균 약 400명 정도 졸업생이 있는데요. 이 중 20% 정도가 이제 국공립의대에 합격하고 있고 많은 해는 100명 이상이 국공립의대를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매해 국공립이나 이제 사립의대 합격생을 배출하는 상위 10위권 내 학교들이 대부분 사립 고등학교인지만 봐도 이제 일본도 의대를 보내기 위해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편이고요. 여기에 만약 유치원 때부터 의대 졸업까지 전부 국공립 학교를 다닐 경우는 평균 1,500만 원의 교육비가 발생하고 전부 사립인 경우는 평균 1,500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에서 제일 5천만 원이요. 예, 참고로 일본에서 제일 교육비가 비싼 의과 대학이자 대학이 카와사키 의과대학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6년간 4,550만 원의 학비가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일본에서는 의사 되려면 유치원 때부터 남다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비교군으로서 이제 유치원부터 사립이 있고 이제 유치원에 입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쭉 이제 대학까지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그런 일관된 학교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까지 이제 비교군을 넣는 케이스가 좀 이렇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의사 증원을 했었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뭐 쟁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됐었나요? 예, 사실 일본에서 이제 의사 증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정부랑 그 의사회가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쟁점은 의사 부족 현상의 실태와 이에 대한 대책안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 후생 노동성에서는 그 의사 부족이라는 현상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 꺼려했었는데 인식이 바뀌면서 정부가 의사 부족 해소와 지역 의료 내실화를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에 반해 의사회는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는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의학 교육 수준과 교원 확보, 지역차 해소 등의 과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맞섰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의대 신설 및 지역 의사 제도에 대해서였는데요. 정부는 의사 수 증가에 따라 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 제도를 검토하자고 이제 주장을 한 반면에 의사회는 의대 신설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대 신설로 인해서 의료 현장에서 교원으로 인해 인력이 감소하게 되고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 의사 제도를 지방에 한다고 해서 지방에 의사가 정착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한국과
한국에서도 이제 서로 대치하는 부분과 비슷한데요.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 수생노동성,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곳인데 의사 증언에 관한 거의 모든 회의를 기자단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해서 논의 과정 등이 일반에게까지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후생성의 노동성 이제 대신 한국에서 말하는 장관이 결국 지금의 의사 부족 문제는 의사 증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단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의대 신설 없이 의대 정원 증언과 지역 의사 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또 사실 이 시기에 큰 이슈가 되었던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사산 사건과 지방병원에서의 대왕절개 사망 의료 과실 소송의 무죄 판결로 일본 국민들에게도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각인됐던 시기였고요. 여서 이때 상황에서 야당이 증언 지지를 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마찰은 크게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이 시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논의가 되고 결국 이제 증언까지 가게 됐던 시기는 좀 길었을까요? 아니면 되게 짧았을까요?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그 시기가? 그 시기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30년간 사무장을 하셨던 분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이 시기가 상당히 좀 일본도 증가를 했다가 감소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의사 증언에 대해서는 워낙 의사회에도 반대를 하고 당시 후생 노동성 자체가 의사회에 많은 편을 들어줬던 편이었기 때문에 논의는 상당히 길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런 이제 모든 역사적 이벤트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건들이 한 번에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사 증언,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이 정치권에서 움직이면서 2008년에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의사 증언에 대한 논의가 되고 이제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정말 비슷한 고민을 다 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일본도 또 의사를 좀 늘린다라고 한다면 좀 반대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방금 언급해드렸듯이 이제 의사의 기본 입장은 계속 똑같습니다. 의대 정원 증언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상한선을 9,240명으로 정해놨는데 일본은 의사회에서는 2016년부터 감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 감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현역에서 의사를 은퇴하시고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일본의 의료 붕괴를 우려해서 20년 넘게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1,500개 이상 강연을 통해 의사 증언을 주장하고 계신 혼다 히로시 선생님께 이번 한국의 사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한꺼번에 증언을 하면 교육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증언을 반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 그리고 개업의들이 증언을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과로를 하고 있을 공직의들까지 반대를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한국에서는 의사의 과로가 문제시되고 있지 않는 건가 하면서 되려 궁금해하실 정도였고요. 그리고 2021년에 의료업계 관계자들이만 이제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중의원 청선거에 이제 입후보한 의사 면허 보유 후보자들에게 일본의 고령자 인구가 정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까지를 고려한 신규 의사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앙케이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응답자 13명 중에 5명이 현행보다 더 늘려야 한다. 7명이 현행 유지, 1명이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해당 연도를 조사해 보니까 의사 면허 보유 후보자가 총 30분 계셨는데요. 무응답자인 17명이 만약에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의사회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랐던 부분이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방만이 아닌 도심의 중소병원도 의사 부족 현상이 이제 아직 1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병원은 도시에 해당하는 고베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 병상인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근무의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병원 협회의 원장님들이나 이제 사무국장님들이 항상 의사랑 간호사 영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이렇게 의대 정원 및 의사 증언 문제는 의사들 간에서도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현재 현행 유지냐 감원이냐의 문제보다
사실 의사 증원 정책의 효과나 이제 이런 걸 검증해야 되는 해를 올해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런 일본의 선례를 좀 잘 보고 한국에서도 좀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 그러네요. 아, 일본이 저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하네요. 굉장히 비슷한 고민이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저 하나만 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일본은 의사가 돈을 많이 법니까? 이 부분도 사실 좀 오늘 시간에 다 안 넣을까 했는데 질문하셨으니까 대답을 하면 예. 이제 개업의 같은 경우는 2,500만 엔, 1년에 한국 돈 아마 약 하나를 그냥 100엔을 1,000원으로 따지면은 2억 5천만 원 버는데 이제 봉직의 근무의들은 1,500만,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밖에 못 벌어서 이게 1억 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는 이제 그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개업의 수입을 좀 줄이는 수가를 줄여서 개업의들을 줄이고 근무의로 돌리려는 이제 정책을 좀 이제 논의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와, 그 잡음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엄청난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개업이 수가를 줄이고 봉지기로 간다. 수가를 늘린다. 와,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러니까 개원이들이 증원을 반대하는 거 이해가 되지만, 왜냐하면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저렴하게 얘기해서 밥그릇 뺏길까봐 그건 이해가 되지만, 과로하고 있는 봉지기들은 왜 반대하는 거냐? 그러니까. 와서 일 좀 해달라는데. 아니 원래 보통 회사가 네. 우리 상사한테 그러잖아요. 너무 내가 지금 2명분, 3명분을 내가 혼자서 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좀 죽겠으니까. 뽑아주세요 하죠. 아니 좀 인력 우리 좀 팀원 증원 좀 시켜달라. 그렇죠. 네네. 이게 사실 그건데 네. 좀 얘기가 다른가?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환경은? 이게 약간? 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저희가 비슷해서 그래서 참 많은 부분이 좀 느껴지게 되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에 받는 연봉은 국내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세금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글쎄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과마다 또 차이가 있어서 또 어떻게 과마다? 과마다 좀 차이가 많아서 어떻게 예. 이걸 평균화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정말 네. 1분짜리 하나 질문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 일본에서는요 혹시 그 의대를 가기 위한 학원, 뭐 소위 얘기하면 우리 한국의 뭐 대치동, 그러한 어떤 교육열이 상당히 센 편입니까? 일본은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입시가 있다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공부를 포기한 애들은 이제 그런 이제 명문 사립 이제 중고등학교는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아주 치열한 경쟁은 아니고 또 이제 또 아까 독일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의사만큼 이제 높은 이제 급료를 받거나 이런 이제 직종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만큼 그런 대치동 같은 곳은 없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애초에 떨어뜨려 버리는군요. 애초에 그냥. 알겠습니다. 자, 일본의 현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일본 황우람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우리가 새 국가의 현황을 한번 들어봤어요. 글로벌 라이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세계 나라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그 국가도 우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 독일, 프랑스,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벌 라이브의 힘이죠.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런 그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 이걸 왜 비교하냐라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측면을 보고 우리가 좀 비교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정에서 저희가 이 세 국가를 한번 연결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유럽 얘기를 들었을 때는 돈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세 국가 모두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점은 지방에는 다 안 가려고 하는구나. 맞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직 이들도 해법이 없구나. 없어. 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과거에서 사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의사셨어요. 외과 의사. 근데 김해 지역에 계셨어요. 김해. 그때 당시는 사실 뭐
지방이 그렇게 뭐 인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없을 당시니까 하도 오래전이고 뭐 그러니까 그랬는데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병원이 많이 좀 없어지고 네. 뭐 그런 얘기도 저도 많이 듣게 됐는데 사실 그 과거에서는 우리가 이러잖아요. 지금 젊은 의사들이 예를 들면 뭐 지방에 가서 해라. 근데 과거에 우리의 선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선배들이 네. 봤을 때 저 인생 20년, 30년 저렇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진 거야. 이미 벌써.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내가 선뜻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가기 전에는 네. 정말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독일 케이스에서 그게 있었잖아요. 지방에 10년을 박아뒀더니 음. 이걸 이제 위헌으로 소송을 걸었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결국 합헌이 됐다면서요. 합헌이 됐어. 군대도 그러지 않냐? 라면서 아. 합헌이 됐다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 결국은 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어쩜 비슷한 고민들을 다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해 나갔는지 그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가자는 거지 그들의 답을 따라가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되게 많은 대화와 그리고 조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충분한 대화와 조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좀 많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2부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마무리 짓고. 2부 마무리 짓고 잠시 후 3부에는 또 유선남님 만나서 미국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